네. 5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한상혁 차장님, 반포 PIB 센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요즘 그 댓글 보니까 우리 찐시황, 그 진시황을 자꾸 떠올리시나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찐시황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시는데 찐시황. 이게 그래도 안 되나? 이거 저기 브랜드는 그냥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이름. 이게 참 좋아서 저희는 괜찮게 생각했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래도 좀 아껴주시고요. 저는 이름 괜찮은데 찐시황. 찐시황. 네. 네. 자, 오늘 바이든 효과 있었나요? 오늘 시장이 좀 별로 그냥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바이든 효과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 지난주부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분명히 바이든이 방한을 했고 그에 따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작동을 했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 안 있어서 그 모습이 관찰되는 종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관련 재료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밀리기도 하였고 또는 중국 관련된 또 다른 재료가 나오면서 반등했던 하루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상하이 쪽을 본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이 정상화 운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제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재가동이 된다는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봉쇄에 따른 경기 그리고 공급망 우려가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였고요. 대출의 금리도 좀 인하가 됐죠.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성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경기 부양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베이징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명에서 한 5, 60명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99명까지 좀 늘어났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베이징시도 봉쇄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슬금슬금 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이 대중국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 2시 반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뉴스에 의해서 좀 나온 건데 트럼프 시대에 그 중국 물건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시 반 이후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사실 최근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저 역시 좀 매일같이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좀 응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과 매일같이 달라지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지기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제일 좋은 기대감은 이제 철강에 대한 쿼터 관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뭐죠? 한미 통화 달러 통화 스와프, 네. 한미 통화 스와프 이런 거였는데 일단 이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던데요. 그렇죠. 얻은 게 뭐가 있고 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정확했죠.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급망의 안정된 확보를 그걸 요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아마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삼성의 그 평택 공장을 좀 방문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지난주까지 작용을 했었고요.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10조 원을 넘는 금액을 좀 투자한다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 친환경 자동차인 이 전기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소재라든지 그 밸류체인이
한국이 가장 잘 앞서 있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아마 배터리 부분은 아마 한미 간의 그런 뭐 경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우리가 그 중계 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죠. 네, 뭐 정의선 회장이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이미 뭐 거의 작년 5월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투자 계획을 한번 밝힌 바는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극비리에 좀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105억 달러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만 보더라도 30만 대가 넘어가는 규모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지아주라든지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기존에 이제 진출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지에서 이제 부품 조달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 현대기아차들과 같이 동반해서 진출한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EGMP 전기차에는 이 헤드램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S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할로겐 램프에서 이 LED 램프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SL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분기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의 그런 호평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셰시를 생산하는 화신이라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아다스 제품을 공급하는 만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확실히 이제 공시도 나왔고 이와 관련된 확장된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난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공시화를 안 했을 뿐이지 다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미리 선침해를 했던 그런 매수를 했던 분들이 수익 실현을 했던 단계로 보여지고요. 아마 차익 실현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쪽을 놓치신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을 맞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와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그런 부품 회사들 한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주 보면은 오늘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흐름이 상승이 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공장은 있죠,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주에도 있고 그 엘라바마주에도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미국 현지에 이렇게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현대기아차의 의지를 좀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MS,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MS가 증가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계에서 봤을 경우에 분명히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높게끔, 그러니까 멀티플을 상향시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요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이게 전기차가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UAM, 그러니까 나르는 택시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선 회장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어깨를 다독이면서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님 이거 보세요. 저 잘했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통 크게 투자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잘 도와줄게. 뭐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현대기아차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완성차 쪽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거기에 이제 같이 미국 시장에 기존에 진출했던 이 회사들과 손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 역시도 좀 좋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섹터 우리 HTS의 자동차 부품 섹터로 나뉘어 있는 그 회사들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상승하고 절반 정도는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 같이 아마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같이 진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 밸류체인에 합류한 기업들 부품주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면 거기에서 이번에 짓는다라는 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전용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한 부품이라든지 또는 전기차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부품들 이런 걸 생산하는 부품 업체들이 더 좋겠죠. 네. 하여튼 현대모비스 네 아직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기아나 현대차는 그래도 좀 저점 대비 좀 올라왔는데 현대모비스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워낙 물린 분들이 많아서 자 오늘 또 흐름 좀 보면 LG이노텍 괜찮았죠? 7%대 상승을 하고요. 일단은 뭐 아이폰 14 시리즈 공개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어요. 한 4개월 있으면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이제 역대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에 이 한국산 제품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원래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납품을 주로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이 2019년부터 1200만 화소 이 정도를 쓰여왔었는데 2022년부터 전면 카메라에도 오토포커스 기능을 추가를 할 것이고 좀 카메라 사양을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업그레이드는 카메라에 대한 퀄 통과가 중국 업체들이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에 잘 납품했었고 중국 업체에 탈락을 했던 이 전면 카메라에 LG이노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LG이노텍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단가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좀 저가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좀 고가 모델, 판가 한 2배 이상 비싸질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원래는 LG이노텍이 이쪽 시장을 2023년 그 정도부터는 원래는 진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그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LG이노텍의 밸류체인 또 종목도 있으니까 동반해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오늘 리포트들 보니까 그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였는데 삼성전기는 뭐 좀 힘이 없어요. 원래부터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이 항상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기는 LG이노텍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 재미없는 모습을 요한 1, 2년 사이 좀 그려왔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보면 고객사의 차이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고객사가 애플로 되어 있고 또 테슬라도 연초에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 중에 애플과 테슬라라고 하면 정말 넘버원과 넘버2 회사를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제 LG이노텍에 비해서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그런 초대형급 그런 고객사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중국 업체로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느냐의 차이가 주가의 그런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삼성전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흐름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계속 꿈틀댄다 이런 이야기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주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쪽이 아무래도 이쪽 제약바이오 업종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그런 할인율을 가장 세게 받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R&D 이제 성과들이 뭐 나오면서 좀 투심을 많이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참 잘 나갈 때를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면 장애에서 좀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 모집에 성공을 하면서 업종 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기억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IPO 시장이 완전히 좀 냉각이 되면서 이 바이오텍 회사들이 자금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가운데서 최근에 몇몇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HLB죠, 최근에. HLB. 네, HLB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HLB가 보시면 3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5만 원을 훌쩍 넘겼고 오늘 종가는 48,100원에 끝났거든요.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인 항암제인 이게 니보세라님, 이게 이제 13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상 3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HLB라고 하면 바이오텍 회사들 중에서 매우 좀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오 열풍을 불렸을 때 HLB를 한 번이라도 매매 안 해보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대장 중에 대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HLB의 주가 상승이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공매도를 쳤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를 좀 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매수에 대한 숏커버링에 대한 매수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몇몇 업체들이 최근에 신약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면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숭이 두차, 이게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질병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천연두에 대한 그 약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오늘 좋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상승 기대감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서 여기서 비중 한번 실어보자, 이런 기대감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하락에 빌미를 작용한 것이 어쨌거나 금리 인상에 따른 할인율 증가인데, 이 금리 인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바닥은 좀 찾은 게 아닌가, 최소한 바닥은 찾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성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서 만약에 대밀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저점 라인에서 한번 재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요즘 무엇을 투자할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왜 안 움직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그동안 못 올랐던 그 주식들이, 섹터들이 좀 움직였던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오늘 위메이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위메이드 맥스인가요? 이게?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 위믹스. 위메이드. 그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네. 코인은 위믹스. 맥스 같은 경우는 24%가 상승이 돼 가지고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오늘 진짜 이쪽도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그러게요.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과대납폭 성장주들이 일부가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커져 나가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일단은 위믹스 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60% 이상이 좀 올랐습니다. 위믹스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가 24% 올랐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도 같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경우에 29,000원까지 올랐던 이 가격이 뭐 루나코인 사태로 뭐 투매에 대한 클라이맥스를 겪으면서 1,80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93%가 빠졌는데, 뭐 최근에 뭐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300억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말 사이 위믹스가 급등을 했고, 그 영향으로 좀 위메이드가 좀 반등을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참 어려워요. 이제 기업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코인 가격까지 봐야 되니까. 네, 하여튼 P2E 관련해서 이제 다 사그라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줄지, 이게 이제 관심사겠네요, 포인트. 그래서 뭐 바로 V자 반등이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V자 반등이 가기에는 뭐 매크로에 대한 변수가 너무 좀 불확실한 게 크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강도가 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트레이딩은 왜냐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를 만약에 승부를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불안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자.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또 여기서 코인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이냐. 반등 시 매도를 하실 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요? 그 전에 이미 다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이 가격까지 끌고 내려왔던 분들은 정말 팔지 못할 수가 정말 반토막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 P2E 게임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은 좀 뭐 여러 매크로 변수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2, 3년 뒤에 게임 업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이쪽 이쪽 사업적인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면서 좀 천천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엔터 업종이.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숭이 두창 확대 뉴스가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다시 증가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감소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IPEF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또 여기에 구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엔터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블랙핑크의 제니하고 BTS의 V 걔가 이제 열애설이 좀 났어요. 예. 제주도에서 이제 사진이 이제 찍혔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제니인지 뭐 BTS인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비슷한 두 인물이 찍히면서 두 사이에 열애설이 좀 나면서, 이게 또 하이브하고 또 이제 악재군요. YG 엔터한테는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좀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그 주요 섹터를 좀 점검하고 있는데, 네, 좀 완전히 분위기가 좀 갈리네요. 지금 HMM이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해운업에 대한 호황 지속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해운업 계속 좋을 것이냐? 저는 제가 되게 올해 유망하게 좀 생각하는 업종 중에 이제 하나가 해운이랑 이 조선업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물류 대란이 있겠죠. 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1년 동안 이어져 온 물류 대란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지금 원화가 약세잖아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해운업 쪽에는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의 뭐 HMM뿐만 아니라 뭐 대한항공,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급 실적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피크아웃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물류 대란이라는 것을 보고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게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강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전 그래요. 제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되는 순이익이 약 10조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10조 원이라는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거라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신사업도 분명히 10조 원이라는 돈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사업적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실적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규모라면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그러니까 않아요. 수준은 잘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후판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적자, 그러니까 이익이 좋지 않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좋지 않다는 건데 두 가지 악재가 있죠. 그 이익 측면에서 하나는 카타르, 하나는 러시아가 있는데, 일단은 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카타르와 이 수주 약정을 맺은 게 있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배 가격을 한 척당 2,300억 이 정도 전후에서 가격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쭉 상승을 하면서 배 가격이 한 2,900억 그래서 3,000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2년 전에 계약한 그 2,300억의 그 가격으로 배를 만들어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척당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100척이에요 지금. 그럼 6조에서 7조 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국내 조선사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타르의 입장과 국내 조선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를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카타르한테 손을 벌리면서 LNG를 공급해달라는 쪽이 많은데, 그래서 LNG 터미널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생산 능력을 7,700만 톤에서 한 1억 1천만 톤까지 50% 늘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이미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 2025년부터 LNG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수출을 하려면 무조건 배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해서 카타르 입장에서도 한국밖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격 인상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업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신조선가라든지 그러니까 그 수주는 좋으나,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익, 실적 가지고 움직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주가의 향방이. 그렇죠. 예, 조선업종은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찍히는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수주 모멘텀을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주 모멘텀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만나면서 2년 전에 계약했던 그 카타르의 그 계약이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 그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100척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주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카타르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가격을 좀 후려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내고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카타르 입장에서도 내고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업황의 분위기라든지 가격 그러니까 배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조선업종은 지금이 상당히 좀 비중 확대에 굉장히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조선업계 또 다른 이슈가 또 하나가 있죠. 러시아로부터 수주 물량을 받은 게 있는데 중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쪽이 다 이제 달러 결제가 다 그렇죠.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규모가 한 8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 중에서 한 50억 불이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정말 안 되네. 죽어라네. 네. 그 대우조선해양이 한 25억 불.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한 5억 불 정도에 좀 물려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종이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악재, 카타르와 러시아 이 부분은 하나는 조만간 해결된다. 또 하나는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조선업 쪽은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보면서 비중을 좀 확대해가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을 좀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계속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언제 팔거나 물타기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 바이든 대통령 그 방한 이후 그 효과 수혜주가 무엇이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24일에 쿼드 정상회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국가가 그 정상들과 맞춰서 쿼드 이제 정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가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25일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또 연준 위원들의 또 시각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26일에 목요일인데 이때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창용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회의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어서 우리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pp 금리 인상이 될지 안 그러면 25pp 금리 인상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간으로 한 27일 이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게 지난 3월에 거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수치가 6.6%가 지난 3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 코어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네. 이게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 계속적으로 좀 국내외 쪽으로 컨센서스가 얼마예요? 그 이상이 나와야 그러면 소비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그러니까 3월의 수치가 6.6%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수치는 이제 4월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최소한 지난 3월보다 숫자는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반등 시 매도를 할 것이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보니까 뭐 2,700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그때는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상담을 이제 고객들이랑 하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른 답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은 이미 주식을 풀로 차고 있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실은 그렇죠. 레버리지까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번 주에 증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다만 주식 비중이 뭐 50%도 안 된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사들어가실 때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들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소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을 때 10에서 15%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준 대표시죠,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준 대표시죠, 최철 대표님,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시기도 하고요. 네, 모시고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주요 이슈들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 최철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도 참 스펙타클했어요. 막 급락과 급등이 계속 뭐 하루 이틀 걸러서 발생이 돼서 뭐 공포지수가 6까지도 내려갔었던데요. 예, 가면 갈수록 더 그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또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댓글을 살펴봐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도 또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계속 또 추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주식이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시장을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자신이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 둘씩 계속해서 시장에서 벗어나고, 결국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맵집이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네. 더 이상 떠날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반등하는 거죠. 네. 하여튼 추가로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뭐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뭐 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도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아주 그 관심 깊게 항상 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9.11 사태 이후 최대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를? 아무래도 이제 현금의 비중을 높였다는 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매달 한 번씩 글로벌 펀드 매니저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응답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의 수는 3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의 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다 합쳐보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좀 보통 수준에서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4월 달에 5.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이 되면서 6.1%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이 6.1%가 뭐가 높으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현금 비중이 과거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음,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났던 게 2001년인데 그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고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80%는 들고 있다, 주식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한 20, 30%만 주식 갖고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데, 20% 현금 보유 비중이라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아주 높은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제가 그 지난달에 진 먼스터라는 그 애널리스트 한 명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물어보니까 50% 정도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이메일 주고받았거든요. 아직도 50%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투자자에 따라서 조금 해칭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좀 뭐 그냥 과감하게 계속 사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언제 이 돈을 20%의 현금을 사용할까요?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지금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 중에 하나 문항이 재밌는 게 있는데 페드 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드 푸시 뭐냐면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망가지면 페드가 와서 이제 연준이 와서 음,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페드 푸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할 때 그러면 페드 푸시 언제쯤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페드가 개입을 할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4월 달만 해도 3,529포인트 정도가 되면 들어올 거라고 이제 그 평균치가 나왔었는데 5월 달 돼서는 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 정도. 그래서 3,500이면 지금 주가에서 한 12%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12% 이상 떨어져야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P 500 지수죠? 네. 근데 이게 지수가 이 정도 12% 정도 빠진다 그러면 개별주들은 한 2, 30%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S&P 500이 총 11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5개월 동안 떨어진 주식들이 보면은 대부분 테크주에 몰려 있었고 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12% 떨어진다고 해도 이 좀 로테이션을 하면서 다른 섹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시장의 돈들, 지금 막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가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그렇게 20%씩 보유하고 있다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왜냐면 암호화폐에서도 뭐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요즘에 뭐 암호화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장주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고 가상화폐도 약간 가지고 있는데 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분은 뭐 예전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을 사서 조금 해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인기 있는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현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보통 스마트머니, 지금 자금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뭐 좀 나온 조사가 있나요? 예, 예. 그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요. 테크 주식의 비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오버웨이트다, 언더웨이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보통은 오버웨이트 그러면 매수 의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언더웨이트다 그러면 매도 의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오버웨이트라는 거는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 비중이 높냐 낮냐 이게 만약에 높으면은 오버웨이트라고 부르고 뭐 시장 평균 비중에 비해서 조금 그 매수한 양이 적으면 언더웨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테크 섹터는요. 지난 14년 동안 항상 그 오버웨이트였습니다. 이제 음, 그 얘기는 그 테크 섹터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의 비중이 항상 그 시장 평균을 초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예전 역사적인 그 추세를 깨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언더웨이트로 떨어졌어요. 5월 현재 테크 주식의 비중이요 마이너스 12%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 이제 테크 주식의 그 평균 들어갔던 그 자금에 비해서 12%가 떨어졌다는 건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쁘냐면 2006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 많은 그 자금이 테크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흐름을 통해서 만약에 주가가 좀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섹터의 주식들이 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버슈팅 할 수,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그 10년 가까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바이 더 딥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바로 사고 빠지면 바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테크 주식이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찬스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기가 쉬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테크 주식에 대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다른 그 섹터에 비해서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10개 섹터에 비해서 항상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던 상황에서는 이렇게 떨어져도 바로 사면 또 반등하고 이런 추세가 쉽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14년 만에 처음으로 테크 주식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다른 섹터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점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테크 주식이야 나중에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뭐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올라갈 거는 이제 분명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1년이 걸릴 것인가 뭐 3년이 걸릴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요즘 그 나스닥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아주 거칠잖아요. 차트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AI 인공지능 시스템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ETF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거기다 이제 개인들의 그 투자 성향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트리거가 되는 단타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합쳐지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어떤 뭐 좀 들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주식을 사고 팔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제 앱이 바로 이제 로빈후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로빈후드를 굉장히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로빈후드 같이 뭐 단타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냥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이 변동성이 커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이지 이 투자의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수익성 자체는 결국 기업이 얼마나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다 달린 거지 결국 변동성만 견뎌낼 수 있다면 같은 수익을 내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너무 쌓이고 잘못된 결정을 이 감정적으로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하여튼 찰리 멍거가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로빈후드가 개인들의 단타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도박화 시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 개인들의 어떤 단타 투자 성향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대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20, 30대 투자자분들이 좀 단타를 이제 하면서 좀 많은 수익을 올리자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그 연령대도 좀 낮아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미국에서도 주요한 그 헤지 펀드들, 주요 대형 투자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그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3F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이 있잖아요. 대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헤지 펀드인데 미국 증시 규정상 그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그 주식 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 머니가 어떤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몇 가지 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벌이라는 그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동산 붕괴될 때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제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명성을 얻은 그런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00주가 넘는 풋옵션을 그 애플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풋옵션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풋옵션 하나당 보통 주식이 이제 100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00주의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20만 주 정도의 하락장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그러면 보통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좀처럼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주식인데 애플에 이렇게 하락 베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세간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구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재미있는 부분은요.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3월 31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테슬라를 다 저 일론 머스크가 불안했나 보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리스크가 큰 종목들을 정리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대신 샀나 좀 봤더니요.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좀 거대한 의료기관 주식인데 대기업이죠. 이런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캐터필러. 그래서 비교적 조금 규모가 있고 그 안정적인 주식 위주로 아니면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앞으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 재단이 있습니다. 빌 게이트 네. 재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전 분기까지 194만 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한 분기 만에 94만 5천 주로 50% 이상이 축소가 됐어요. 오, 다 팔았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빌 게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자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신호다. 나쁜 신호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종목을 팔았나 봤더니 구글도 전량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예, 예. 구글을 원래 12만 4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싹 다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그 빌 게이트 재단의 공개 모습을 보니까 산 주식은 하나도 없고요. 다 팔았습니다. 월마트도 조금 정리하고 버크셔 해스웨이, 뭐 페덱스, UPS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면서 아무래도 리세션에 조금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흥미로운데요. 우리 지금 MS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창업주는 팔았다. 이게 좀 불길한 예감인데. 네. 많이 불길하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확실히 저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원래 30배가 넘게 EPS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PR이 26배, 25배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워렌 버핏은 다행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뭐 파는 주식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을 가져볼 만하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은행 주식 하나를 팔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웰스파고라고 미국의 5대 은행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 웰스파고를 다 정리하고 빠져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은행을 샀어요. 그래서 시티그룹이라는 주식 그 은행이 있는데 이 시티그룹의 주식을 5,500만 주나 쓸어 담았습니다. 금액으로 한 3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금융주가 안 좋다고 보면 금융주를 정리하고 다른 데를 살 텐데 이거는 비슷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를 팔아버리고 다른 하나를 샀다는 거는 좀 흥미롭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행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뭔가를 좀 봐도 대충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티그룹하고 웰스파고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부분은 웰스파고는 아무래도 그 좀 도메스틱하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입지를 확립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티그룹은 굉장히 이제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티그룹은 그 인터내셔널한 그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인원을 많이 축소하고 이렇다는 뉴스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를 지금 다운사이징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걸 좀 좋게 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구조조정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했느냐 거기다 찍은 것 같군요. 예,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웰스파고가 그 미국 내 부동산 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높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하락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자산의 어떤 하락. 그게 이제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웰스파고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워렌 버핏의 한 수는 한 1, 2년 지나야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항공주 다 팔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한물 갔다.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투자의 방향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헤지펀드 한 78개 정도 가장 커다란 이제 큰 손들이죠. 이들이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도한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2022년 1분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떤 종목을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줍줍을 했는지 매수 종목이 이제 랭킹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1위가 메타 플랫폼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78개 헤지펀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78개 헤지펀드 중에 무려 18개 헤지펀드가 메타 플랫폼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메타 플랫폼즈의 그 투자 스토리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한물 그렇죠. 갔다. 이제 다시 재기가 불가능하다. 음, 틱톡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거기에 광고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세션 쪽으로 기울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지 펀드가 메타 플랫폼즈를 매수했다는 거는 역시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좀 많은 중점을 둔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개의 헤지펀드가 이번에 이거 매수를 헷갈리는데 했고. 창업자는 팔고 헤지펀드는 사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세계적인 큰 손들이라 하더라도 의견은 다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순위만 좀 보여드리면 3위가 알파벳 10개의 그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요. 아마존이 4위인데 8개 헤지펀드, 그리고 5위, 6위가 같습니다. 그 비자 그리고 무디스가 7개 헤지펀드, 그 뒤를 이어서 페이팔이 6개, 시티그룹이 6개, S&P 글로벌이 6개, 뭐 알파벳 두 번째 종목이죠. 그 C주 요것도 6개. 그래서 알파벳을 C랑 그리고 그 아까 말씀했던 A를 합치면요 16개입니다. 그래서 2위로 껑충 뛰어오르죠. 메타 다음으로.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지난 분기 동안 가장 그 큰 손들이 많이 줍줍을한 이런 종목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네. 다음 차트는 제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을 또 정리해 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78개의 헤지펀드들 중에 무려 14개의 그 헤지펀드가 알파벳 C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팔아버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버크셔 해스웨이도 13개의 기관에서 이번에 비중을 축소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세 번째 12개, 그다음에 알파벳 A주가 12개.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C주랑 A주를 합치면 26개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지금 78개 헤지펀드 중에 무려 뭐 26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알파벳을 조금 비중을 축소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알파벳에 대한 그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줄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을 보니까 역시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같은 그 유명한 능력 있는 헤지펀드들도 서로 다 생각이 다르네요. 사는 쪽, 파는 쪽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결국 주식 매매라는 게 매수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같은 종목을 같은 시점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좀 오늘 흥미롭네요. 하여튼 새 글로벌 큰손들이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사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 대상으로 좀 봐야 될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종목에 너무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이 정말 정확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분산 투자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미준 최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